자, 통일부 출입기자 얘기를 쭉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지금까지 협상 상황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간다 이런 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기면. 자, 지금 남북이 어떤 얘기를 나올지 하고 있을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지금 현재로서는 1단계 얘기에 좀 머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2단계, 3단계까지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언론의 입장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전혀 안 알려지더라고요. 10시간이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북한의 협상 행태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0시간 동안에 저 얘기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잠수함의 지금 70%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추적이 불가능하고 또 예. 포병 전력이 증가됐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역설적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결렬되면요. 북한이 해놓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확성기를 포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시켜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동안 접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협상을 하고 또 오늘 재개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양쪽에 그렇게 이해관계가 걸리면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상당히 거부하기 힘든 여러 가지 당근? 그러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당근을 내놓으면서 자기네들은 사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확성기는 반드시 멈춰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지 저렇게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측에선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아야 일단 확성기를 좀 중지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자, 전옥현 차장께 여쭐 텐데요. 아마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텐데, 청와대하고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이게, 협상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을까요? 이번 2+2 회담은 과거의 남북 관계에 통상적인 적용되는 그런 회담 틀이 아니고 예. 새로운 회담 틀이고 최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특히 주 의제가 이 6.25 전쟁 이후에 DMZ 선상에서 가장 엄중한 그런 정진협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통령께 중간중간 보고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예.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을 별도의 그런 회담 지침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회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텐데 정호금 의원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북한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요? 없는데요. 예. 사과를 안 하는 대신에 큰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에 예. 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오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치적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혼란스러운 그런 결정의 상황, 그리고 어느 누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확성기 문제일 겁니다. 예. 그러면서 5.24 조치의 해제라든지 얘기는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시간이나 했으니까. 다 했겠죠, 이런 얘기들, 그죠? 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루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정호김 전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잠수함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탐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군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이 평소에 10배가 넘는 북한 잠수함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잠수함이 어디로 가는지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양이 무려 70여 척에 이르는 북한 잠수함이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기지를 이탈했지만 그 사실까지만 확인이 돼 있고 예. 우리의 감시망에서 사라져 있는 그 많은 잠수함이 어디에서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탐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냐 네. 이런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이 걱정되는 게 모를 때예요. 그렇죠.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알면 우리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데, 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이 잠수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던데 실제 그런 겁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예. 이렇게 적 항구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적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대한민국 영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탐지가 가능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천안함 폭침을 당했을 때 그때도 원점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포 쪽 지역에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출항을 해서 나올 때 예. 곧바로 오질 않습니다. 곧바로 오질 않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거나 하면서 우리의 탐지를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네. 평상시 같으면 한 5척 정도가 움직이는데 무려 50척이 지금 이제 그래요?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 엄청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잠수함들이 지나가는 우리의 상선이라든가 혹은 이런 그 위에 있는 우리 해군함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이지스함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동해서에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방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고 예. 탐지가 어느 정도 좀 쉽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NLL 지역 같은 경우는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되게 이렇게 좀 낮으면서도 숨기가 예, 좋군요. 맞습니다. 숨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 해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예. 우리 세월호 때 굉장히 해류가 빨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문제가 됐었죠. 많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쪽도 굉장히 해류가 빨라서 소나로 듣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잠수함이 우리가 좀 전력상 좀 밀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 예. 우리가 잠수함 능력이 북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녹색의 잠수함이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입니다. 로미오급이요? 예, 이 로미오급 잠수함은 굉장히 좀 구형이긴 하고 한 20척밖에 없긴 하지만은 이 북한이 얼만큼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우리의 잠수함은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그 214급 잠수함이 주력이 되겠습니다. 예. 1,800톤급 정도의 잠수함이고요. 그런데 우리 잠수함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지상을 그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예. 순항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지상에 있는 목표를 공격할 수 예, 있다. 순항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의 경우에는 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좀 더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아, 그런 점이 문제가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여 척이나 있는데 지금 50척 정도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디에 숨어서 어떤 식의 공격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니까 좀 불안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탐지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예. 지상에서 그러니까 공군이 이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공군보다는 이제 그 해군이 예. 보유하고 있는 대잠 초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대잠 초계기라는 것이 그 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잠수함도 결국은 저 쇠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자기 이상을 탐지를 해가지고 찾거나 안 그러면 소노부이라고 해서 조그만 소나들을 바다에 떨궈서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5월에 보면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 기술 예. 북한에서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뭐 적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북극성 1호의 발사 시험이 5월에 있었는데요. 예. 그것이 진위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지만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바로 저 지금 화면 속에 저 잠수함, 심포급이라고 우리는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 심포급 잠수함이 아직은 다행히도 실전 배치 상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실전 배치 상태는 아니라서 저것이 지금 당장 투입이 돼서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2년, 3년 내에는 저것이 실전 배치돼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동희 차장. 네. 이 한미 공조도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텐데 이 포세이돈이라고 초계기 이게 지금 잠수함의 동향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움직이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최근에 이 4대씩 그 편대를 이뤄서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같이 순찰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떤 무기 자원이라도 한미가 필요하다면 같이 공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 장비인 포세이돈 이런 예. 그 탐지 장비 역시 동원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양욱 의원과 함께 이 남북의 핵심적인 무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붙었을 때 예. 북한과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예. 어쨌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긴박한 상황입니다. 양측의 무기 어떤 게 주력 무기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북한의 경우에는 그 과거 공산권 국가의 그 어떤 교리에 따라서 포병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포병이요? 예, 그래서 포병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의 2배 이상을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DMZ 지역에 이런 이제 평곡사포 같은 것들도 배치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두려운 것은 이 방사포입니다. 방사포요. 120mm와 240mm가 있는데 예. 120mm가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네. 240mm 조금 더 먼 거리를 쏠 수 있고 그래서 120mm는 한 20에서 30km, 40mm는 한 50에서 60km 정도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럼 122mm라고 하면은 지름이 예, 122mm니까 12cm 정도 12cm 되겠네요.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길이가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폭약량이 한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30kg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의 폭탄이면은 거의 뭐 웬만한 차량 정도를 파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고 네. 특히 이제 이런 것을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40발이 한 세트가 돼 있습니다. 40발이? 그러니까 40발을 계속 발사를 하니까 예. 이것이 한쪽 지역을 그러니까 축구장 정도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 해상에서도 이런 세종대왕함 같은 게 좀 버티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예.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같은 것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이지스함들이 공중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이런 방사포로 공격을 가했을 때는 예. 우리가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아. 반격을 가하는 주력이 지금 보시다시피 K9과 K55, 예. 155mm 자주포입니다. 155mm. 예, K9 경우는 한 40km 정도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매우 정확히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공이 가지고 있는 이 다연장 로켓 이것이 북한의 방사포와 해당하는 똑같은 무기 체계인데요. 이걸 통해서도 적의 시설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그 무력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공군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당일 그 회담이 있기 바로 그 당일날 오전에 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그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위력 비행을 하는 등 북한을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예. 북한은 한 800여 대 가까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전투기 세들이 굉장히 구형입니다. 50에서 뭐 60년대 그런 기종들이 주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그 대부분 실전 배치가 되어 있어 최신형 기종으로 숫자는 절반이지만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능력은 뛰어나다. 예.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기간입니다. 예. 한미연합훈련의 기간에는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병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 북한이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제 도발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전옥현 차장님, 지금 현재 회담이 아니라 접촉이죠. 접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잠수함이 이동하고 있는 것들, 뭐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건가요? 지금 이제 통상 북한은 이렇게 이제 화전 양면 전술로 우리를 굉장히 이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이런 그 무력 시위 형태는 과거 화전 양면 전술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상에서는 이제 포병 전력이 무려 2배 이상이나 늘어나고 있고 예. 이 잠수함 전력이 통상의 대여섯 척에 불과 있는데 이탈 잠수함 수가 이번에는 70척 중에 무려 50척, 70%가 이탈해서 지금 이제 은밀하게 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잠수함 활동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이 사전에 탐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양국이 모든 정보 이 감시 자산을 동원해서 이런 잠수함 활동을 찾아내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 이 활동의 은밀성, 공격의 은밀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회담이 잘 안 돼가지고 북한이 뜻대로 안 된다. 그렇게는 언제든지 현재 북한은 전시 상태 직전의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이 바로 잠수함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위협은 우리 한미 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위성, 위협성 위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격을 가하겠다는 그런 위협인 측면에서
과거의 화전 양면 전술에서 나오는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단일화한다. 예.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북한도 지금 사실 겁이 나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개도 겁이 많은 개가 짖고 문다고 하잖아요. 정옥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 박종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겁이 많은 개가 짖고 무는 게 아니라 짖기만 하지 예. 물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잠수함이 사라지거나 예. 또는 포병 전력이 늘어나는 거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단 1%의 도발 가능성도 아주 치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시까지 최후 통첩을 하고 4시에 접촉하자고 하는 거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F-16기가 뜨고 F-15기가 뜨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을 좀 말려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명분을 과거 달라는 행태로 거죠. 봐서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렇게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심리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탑10에 오기 전에 광화문에서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그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의연한 거는 참 좋은데 지금 문제는 오히려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증폭되다가 이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돌발 변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도발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니까는 5시에 통첩을 하고 4시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스타일을 상당히 구긴 거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런 도발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의연함으로 그리고 한미 연합 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이번에 또 한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수단은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청와대에서도 분위기가 우리가 뭐 결코 뭔가 양보하는 듯하게 이번 회담 성사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기류가 좀 강하다면서요. 뭐 그런 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 내용이, 접촉의 내용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탠스로만 봐도 청와대가 어떤 분위기인지 조금은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무언가를 타결을 하고 얻어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사과 이외에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북한에서는 뭔가 실질적인 한미 군사 어떤 행동에 대한 것도 막아내야 되고, 이 북한이 가장 민감한 생각하고 있는 대북 방송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상당의 어떤 도발들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잃을 것이 없는 이런 이 접촉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원칙, 즉 명백한 사과를 받아내기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어떠한 행동도 우리는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들을 분명히 이 협상 테이블에 내보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 기류가 결코 명분 없이 여기서 적에게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건데 양욱위원, 예. 지금 워치콘이 근데 예. 상승이 됐다고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워치콘이라는 것은 한미의 예.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찰기나 인공위성이나 등을 통해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워치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것이 5단계인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시에도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4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목함질의 도발 이후에 이렇게 어떤 긴장이 증가를 하면서 3단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3단계로 상향을 시켰다가 이제 최근에 북한이 48시간 통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병력들이 증강이 되면서 2단계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시가 아닌 평시의 상태에서는 가장 높은 정도 차원의 감시 태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잠수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우리 대북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게 지금 북한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중단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선에 골고루 11곳에 걸쳐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해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어제 채널A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북한 김정은은 단 한 차례도 중국 방문은커녕 해외 순방 여행도 해본 적이 없다. 예.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3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곧 있으면 중국의 전승 기념일 이런 곳에도 열병식에도 뭐 갈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빼고 예. 또 중국에 가서 또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 가깝고 김정은은 국제적인 고립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입수한 그 대북 방송 내용 이동희 차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정부의 운영체제가 지속된다면 북한 정부가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날을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전쟁 기념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북한 행정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강신으로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 방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걸 쭉 들어보니까 정호기면, 그러니까 김정은, 당신들의 그 지도자인 김정은이 당신들이 아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실제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알리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군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게, 예. 지금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 저게 다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우리 전옥현 차장 여기 옆에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97% 정도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 날씨라든지 또는 뭐 우리의 문화적인 거 이런 거를 하고 2, 3%가 저런 내용인데요. 저게 이제 국제사회나 잘못 비추어지면 마치 또 우리가 북한을 상당히 자극한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상적인 것이고 또 저것의 원인은 사실은 목함지뢰의 매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에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번에 이제 지금 그 접촉을 통해서 계속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북한이라는 존재 그리고 협상의 기본은 사실은 그 왜 코너에 몰리는 쥐에게 도망갈 구멍을 하나 예. 남겨놓듯이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옥현 차장님, 그 도망갈 구멍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제 도망갈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2번에 걸쳐서 회담을 요청해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래 김양건이가 우리 이제 그 김관진 실장하고 회담을 하자고 한 걸 우리가 제대로 된 퇴로 즉 탈피구를 만들어내 주기 위해서 황병서가 나와라 그러면 만나겠다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번째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망갈 구멍인 건데 예. 이 도망가게 해놨으면 우리가 이제 명분과 장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성의 있는 협상 자세가 이제 우리들한테 예. 설득력 있게 이제 그 보여줘야만이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김양건이 상당히 노회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당초엔 김양건만 나오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황병서가 나오게 된 건데 이 좀 말릴 가능성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저쪽도 아마 이제 김정은과 직접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면서 협상을 진행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 분위기 내부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4명 중에서는 남북 양쪽 2명씩 다 포함해서 이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예. 그야말로 저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노회한 그런 지략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김양건이는 맞다. 예. 그러나 이런 특히 남북간 간의 협상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니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회담장에 나가기 전에 아주 상당 수준의 지침을 철저히 바꿔나가고 또 회담에 나가기 전에 일정 수준의 예행 연습까지 하고 나갈 정도 예행 연습까지? 예, 철저히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측 홍영표 장관이나 김관진 그 안보실장도 그동안의 학계와 이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직접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안보에 대한 그런 식견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파견 나가기 전에 협상장에 가기 전에 내려주는 그 많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김양건이가 가지고 있는 노회한
전략에 예. 그렇게 쉽게 말려들지는 않을 거다. 그럴 이런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그 북한하고 협상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그 포인트가 맷집과 뒷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맷집과 뒷심. 예.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과거에 북핵 회담을 할 때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노회한 K모 씨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타결하고 싶은데 북한의 강경한 군부가 있어서 옴짝달싹을 못하니 이렇게 좀 남쪽에서 내지는 미국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예. 읍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황병서를 나오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달라는 식의 읍소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거는 실제로 북한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노회한 협상 전술의 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협상했던 당시의 인물이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주요 엘리트로 남아있는 거 보면 얼마나 노예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 지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특히 우리나라의 김관진, 홍영표 두 멤버가 잘 인지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접촉이 재개된 지 3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3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3시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전원규 차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남측, 북측 서로 다 할 얘기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9시간 45분을 얘기했고 오늘 또 3시간째 지금 얘기를 했다면 모든 얘기가 다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뭐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부에서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정회가 된 이 11시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대통령과 우리 협상단 어떤 얘기를 했을지 또 만나서 직접 얘기들을 다 나눠서 전략을 짰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번 회담의 성격을 볼 때, 이번 회담의 가양 주 의제의 성격을 볼 적에, 그리고 또 우리 회담 대표의 어떤 격을 볼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요, 이 회담 대표 2명이 직접 대면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예 기관 중에 어제 한 번 그 10시간 이상 그 만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북한 측 입장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북한 측 입장을 들었을 때 북한이 과연 이번 위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뭐고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은 뭔지, 이런 북한의 진위에 대해서 현장에서 탐색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럼 과연 우리의 입장은 이란, 이안이 3안을 이제 만들겠죠. 네. 그 만드는 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3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디테일한 훈령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 예상한 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느닷없이 나오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리고 돌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은 아주 교묘한 협상 그런 그 상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잠시 휴식을 하면서 그때 또 우리 내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는 청와대에 훈령을 요청해가지고 청와대로부터 앞으로 회담이 진행될 때 이 어떤 그 기존에 가지고 왔던 훈령을 어떻게 수정해서 다시 활용할 건지 예. 이런 데 필요해서 또 휴회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호김 의원, 그러면 오늘 협상은 끝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하고, 이 자칫하면 또 내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예. 오늘 협상을 하고 또 추후에 약속을 정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그래도 선방한 예. 그런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러죠? 10시간을 하고 예. 또 그렇게 정회를 해서 이미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긴밀한 내부의 조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시간을 또 하는데 이게 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을 것이고 또 청와대의 대변인의 그 브리핑을 보더라도 좀 더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 워딩을 자세히 따져보면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하고 또 나름대로 남북관계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제안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포괄적인. 이제 북한이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일괄 타결로 하자. 예. 근데 이 일괄 타결이라는 것에 상당한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협상의 그 전례로 볼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단계 정도 하고 추후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접촉이든 대화든 계속 된다는 것은 한반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리를 챙기지 못함으로써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그 야기할 수 있고요. 설사 요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 합의를 온전히 지킬 것이라고 예. 또 기대를 한다면 그렇죠. 거기서 또 한 번에 우리는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예. 된다고 봅니다. 자, 청와대에서도 폭넓게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했거든요. 자, 전옥현 차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 이 안에 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회담 하나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사과란 말이에요. 지뢰 도발에 대한 인정하고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이건 우리가 뭔가를 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거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게 안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하여튼 남북한 간의 그 크고 작은 모든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한 게 제 기억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예. 도끼 만행 사건하고 강릉 잠수함 사건 2개인데 예. 그것도 그렇게 순수하게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아니고 상당한 압박과 설득을 통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받아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이거는 남한 정부가 조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외에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은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시간이 걸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예. 결국엔 그거 못 받아내면 우리가 줄 수가 없을 텐데 이 협상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이번 회담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관전 포인트랄까. 예.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청와대가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지 않다. 큰 틀에서의 논의된 내용만 얘기하지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 재발 방지,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확성기 중단 요청에 관한 북한의 입장, 이런 또 다른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포괄적인 남북관계 문제에 관해서 다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 포괄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포괄적인 이슈 중에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협상의 과정에서 포괄적인 사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양 측이 말한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여론이 이 회담을 제약할 수도 있고 회담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론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일단 어느 정도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것이 강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적으면 결국에는 사과를 한 적도 과거에 있긴 했는데 이번에 일단 부인을 해놨잖아요. 우리 소행이 아니다. 그리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행태를 보면은요. 사과를 했을 때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든지 예. 아니면 엄청난 당근이 가해질 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때 보면은 글쎄요, 그거를 좋게 표현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라 할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실리를 자존심이 챙긴다? 없이 실리를 그 추구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과를 하지 않는 대신에 혹시 정부에 지금 정상회담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큰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벌써 우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요번에 이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결국은 타결되든지 아니면 결렬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때나 아니면 주변 국가 조율을 할 때 훨씬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동희 차장. 네.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한반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담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지금 양쪽에서 지금 어제 9시간 45분 만났고 오늘 지금 3시간 만났으니까 도합 12시간 이상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만나서 결국에는 성과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런 성과가 몇 번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남북이 그 개성공단 이 폐쇄 중단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남북이 뭐 무박 3일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장기 레이스를 펼쳤죠.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양측이 극적으로 이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번이 더 있었는데요. 2013년에도 최근에는 2013년 9월에도 역시 그 개성공단 또 근로자들을 아예 출근을 시키지 않은 그 일방적으로 그런 통보를 했고 행동으로 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장기 협상을 통해서 남북이 이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길면 어떻습니까? 오래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할 텐데, 자, 전옥현 차장님. 기대를 얼마 정도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예.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우리 군의 강력한 응징과 특히 한미 공동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압박 기조, 현재와 같은 대북 군사적인 압박과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끝까지 압박을 할 적에는 예. 우리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갈 때는 북한이 결국 이 협상에서 자기네의 기존 상투적인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 이런 원칙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위에서 이 타협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예. 우리가 좀 유화적인 어떤 체계에 치중할 경우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협상의 난항을 조성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포병을 2배로 늘리고 잠수정 활동을 대폭 늘리는 이런 군사 위협적인 행동에 다시 치중하는 이런 모양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네. 아까 길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협상이 계속되는 한은 긴장 지수를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절박하고 그렇다 그래갖고 이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한미 간의 전투기가 뜨는 상황에서 확성기를 그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그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치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도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 퇴로를 예. 조금은 뚫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 상황이 고조되게 되면 설사 북한의 도발이 없더라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남남 분열의 소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면서 아까 전옥현 차장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예.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